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피난민들이 대피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의 유엔 학교 등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8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하마스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가족들이 행진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석방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는 AFP 통신에 유엔이 운영하는 자발리야의 알파쿠라 학교에 오늘 새벽 공습이 있었다며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리는 공습을 받은 자발리야 난민촌 건물에서도 일가족 32명이 죽었고 이들 중 19명은 아이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의 주장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자발리야 일부를 포함해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남부사령부가 작전구역을 인근 지역으로 지속 확대하면서 테러범들을 제거하고 하마스의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 통신사인 와파는 남부 중심 도시 칸 유니스의 한 주거용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의 가족들은 닷새 동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스라엘 정부의 인질 석방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ll the way to achieve our demand, to show our demand to the government, to the cabinet members,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bring the hostages back.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이 곧 타결될 거라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협상도 타결되지 않았다며 타결되면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계적인 휴전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계속 전쟁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피난처까지 공습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목적지를 찾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 공포와 결핍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공항에 힘든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다친 어린이와 가족들입니다.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치료를 약속한 1,000명 가운데 첫 번째로 입국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가족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أنا ابني بغزة وزوجي بغزة وتنين متصابين فيعني أنا سايباهم وأساسا ما فيش اتصال بيننا وبينهم لا على النت ولا على 비교적 안전한 남부에 도착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아직 남쪽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للأمانة شيء صعب جدا. غزة يعني دمار شامل. غزة دمار شامل. احتلونا. 이스라엘군이 RCP 병원에 대피 경고를 내린 뒤 많은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낡은 트럭이나마 얻어 탈 수 있다면 큰 행운입니다. 대부분 말이나 나귀가 이끄는 수레가 이동수단입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한 투쟁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연료가 바닥난 탓에 어렵게 구한 먹거리 조리하는데도 애를 먹습니다. ما فيش يعني أي مساعدات يعني اتصال فالله يعيننا على حالنا ولا في غاز ولا أي شيء والوضع صعب يعني جدا متدهور.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1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와 서안 지구를 통합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주민이 같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 존엄을 누리며 이웃으로 사는 두 국가 해법이 평화를 향한 길이 가야 할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가자와 서안 지구를 하나의 통치 구조하에 통합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상민 장관은 어제 저녁 급거 귀국해 곧바로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든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돌연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업무 처리를 못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핵심은 손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정전산망 마비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 업무처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확정일자 일단 빨리 받아야 제가 은행 가서 또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열려 있는 걸까?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명은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객관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이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빗썸이 서버 관리와 용량 확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걸 인정했고, 장애 당시 일부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코인을 거래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근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에선 1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 6명이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6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이번 사태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증명서 미발급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산망 마비로 실제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련 서류를 모아두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소송을 거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때 카카오는 2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전산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정확한 피해 범위 특정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중국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다자외교 무대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은 별도 회동으로 3국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석 달 만에 대면 회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AI, 청정에너지 등에서 3국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3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특히 밀착했습니다. 올해 7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스타트업 간담회와 스탠퍼드대 좌담회 등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빅데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또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교종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ユン大統領とは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
반면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이어 열린 미중, 일중 회담과 비교해 한중 관계가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던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와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했고 애플과 GM 등 글로벌 기업과 연쇄 접견에 한국 투자 약속 등을 받아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2박 4일간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오늘 하루 국내 현안을 점검합니다.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을 찾는데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뒤 프랑스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입 초기 신의 방패로 불렸지만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이지스 구축함에 진짜 방패 기능을 하는 요격 미사일이 곧 구축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는데요. 다만 요격 고도가 짧아 지상 방어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입니다. 요격고도 35km 안팎, 최대 사거리는 400여 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판매 요청한 SM-6 미사일의 대외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물량의 도입 금액은 8,500억 원 이상, 미사일 한 기당 수십억 원 규모인데 도입 시기는 신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5년 전후가 될 예정입니다. SM-6 미사일은 유사시 항공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요격 고도가 낮아 지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한다기보다는 함정 방어 또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지의 패트리엇과 국산 M샘과 L샘 요격 미사일 등과 함께 해안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하면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해상 방어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도 실패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7시 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3분 뒤 2단 로켓이 분리되며 90km 상공으로 치솟아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부스터가 발사 8분 만에 통신이 끊겼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두 번째 단계의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며 부스터와 통신이 끊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쉽 우주선은 지난 4월 20일 첫 발사 실패 뒤 7달 만에 도전마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개발한 우주선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주목도 높은 정책 이슈를 여당에 내어준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에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두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공조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달 22일 이후엔 자동 상정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대통령 처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을 연일 규탄하면서 특검 당위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재추진과 함께 연이은 대여 공세로 정기국회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거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을 흔들려고 쌍특검을 띄운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승리의 지혜에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이란 카드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에 쌍특검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전국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다음 주에 만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측은 모레 이 의원 지역구가 속한 대전을 방문해 이 의원으로부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혁신위원과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혁신위 측이 먼저 요청해 만남이 성사됐다며 장소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향후 행보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품목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 속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변수까지 많아 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가파른 오름세에 정부는 빵과 우유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28개를 정해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은 우리의 민생 자체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이 같은 안간힘에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08년부터 사실은 52개 품목을 정해놓고 밀착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착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들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물가가 좀 낮게 상승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말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유가는 최근 70달러대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중동 불안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전 세계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가 하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갈수록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돌발적인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불안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변동성이 큰 유가에 더해 원달러 환율도 변수입니다. 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는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산적한 대외 변수 탓에 정부의 물가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두고는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달에 비해 0%에 그치고 지난해 동기 대비 3.2%로 둔화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o again, a positive report in terms of potentially making the pause in the Fed rate rises come a little bit sooner, but not conclusive. 이제 관심은 연준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7월까지 두 차례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공격적인 인하로 내년 연말에는 2.5에서 2.7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 2분기 침체에 진입한다면 2025년 초에는 1.2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2025년 말 기준금리는 2.375%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The FOMC is committed to achieving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We are not confident that we've achieved such a stance. We know that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goal is not assured.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의 2배인 4%인 상황이어서 연준이 생각보다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부채 총액은 2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적자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 202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24조 4,700억 원, 영업이익 1조 9,96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전기요금 조정과 올해 상반기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지만 빚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4조 628억 원, 전분기 대비 2조 7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영자금으로 써왔지만 매일 내야 하는 이자만 1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으로 4분기에는 6천억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을 인상한 상업용에 이어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5배라는 채권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금융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전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리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으면 동의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유럽이나 그런 데 나가봐도 그런 데 비해서 터무니없이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취약계층이나 좀 어렵지 않을까. 고물가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번 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했지만 한전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전기요금 인상안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빵 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 몸이 끼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을 포함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점검과 안전 부분 총괄 관리 책임 있는 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작동하면서 발생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SBC 계열사인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허영인 SBC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임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12건, 수원 남부경찰서에 6건 접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국도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SUV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3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강원 고성군 주광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빈집에서 시작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산으로 번져 소방이 30분 만에 모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을 맞아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 제도를 어겼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산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구매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실제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물지 않았다가 세관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인천 세관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만 했었고 업체 측에서는 이제 강감호 소식이고. 중국 광군제에 이어 오는 24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지난 2020년 6,400만 건에서 지난해 9,600만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직구 거래 건수가 9,000건이 이미 넘습니다.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 2020년 69건에서 지난해 192건, 600억 원 규모로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역시 규정을 모른 채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50 이하여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류,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선 부호를 주기적으로 재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위조 상품은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짝퉁을 의심되는 물품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세관에 수입 신고하시고 관세 등 납부해야 합니다. 또 구매 대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 해외 직구 통관 정보 조회 서비스나 고객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최대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3만 원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외식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식사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식업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3만 원 제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지면 한도는 당연히 올려야 하고 아예 철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음식업 3만 원은 이거는 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가스, 전기, 식자재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소독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50% 문을 닫았습니다. 식사비 제한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춰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업계 요구를 수용해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 도입 취지와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음식물 상한, 가액 상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바뀐 상황을 이렇게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 시행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음식값 한도 조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여건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조금씩 우리가 좀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권익위 안팎에서는 한도를 5만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거란 우려와 한 끼에 3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은 만큼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 원 올리는 안건을 냈다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행여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부동산 경매 시장에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에 내놓는 물건이 늘었는데 정작 낙찰되는 건 10건 가운데 4건에 불과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경매법원입니다. 입찰 봉투를 든 응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20%씩 낮아져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7억에서 8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 5억 중후반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경매 나와가지고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낙찰 받으려고요. 최근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낙찰률은 저조합니다.
이곳 경매법원에 올라온 부동산 매각 물건은 모두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유찰이 최소 한 번 이상 된 물건이 16건으로 전체 70%에 달합니다. 지난 2월 1억 4,400만 원이었던 이 다세대 주택은 7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초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 시장은 고금리 여파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0%로 10채 가운데 4채에 불과했습니다. 매물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0건을 넘어섰습니다.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그 우대형 상품이 지난 9월에 종료가 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란 기대감에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것도 낙찰률이 저조한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경매 시장에서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청주시 분평 2지구를 9,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벌써 뜨겁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과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혼재합니다. HCN 충북방송 성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한 인터넷 카페에 분평 2지구 관련 글이 줄을 잇습니다. 관심이 몰리는 건 청주시에선 지난 2005년 연말 지구 지정된 동남 택지지구 이후 18년 만에 대규모 후보지 지정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방서지구를 마주보는 분평 2지구 9,000호를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청주시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7만 9천여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예정된 전체 물량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정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주택정책 개입원 계획에 매년 5,000호 이상을 공급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9,000호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과잉 공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08호에 불과하고 인구가 증가 추세인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상은 다릅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9,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청주시의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9,000세대가 들어온다면 너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급이 많아도 탈, 적어도 탈인 아파트. 청주시의 현명한 공급 스케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일명 고양이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캣잎을 재배하는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전 부모의 뒤를 이어서 경기도 안성으로 귀농한 문현진 씨. 그때부터 다소 생소한 캣잎이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허브류의 식물이다 보니까 사실 손이 많이 안 가는 작물이에요. 케바카라고도 불리는 캣잎은 국내에는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흔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재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돼요? 네,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절반 정도 자란 캣잎인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깻잎하고 이름하고 모양새가 너무 비슷해서 깻잎, 캣잎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길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현재 고양이 11마리를 키우고 있는 현진 씨. 고양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캣잎을 알게 됐고 이 캣잎을 활용한 각종 고양이 놀잇감과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엄청 좋아해서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양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이라는 말을 해요. 특히 캣닙을 활용한 고양이 쿠션은 어르신들에게 일감을 맡기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누리감입니다. 어떤 누리감이에요? 고양이가 이 뒤에다가 캣닙을 넣어주면 많이 좋아해서 가지고 놀아요. 현진 씨는 주변에 캣닙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들이 재배한 캣닙을 구매해서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캣닙 재배에 도전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변 청년 농업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진 씨의 목표는 경기도 안성하면 캣닙이 떠오르도록 지역 특화 작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미국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도중 관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스위프트 콘서트 도중 대학생 아나 클라라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클라라는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몸의 불편함을 표현했고 스위프트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도중 기절했다고 친구들은 전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여러 지역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콘서트 당일 리우데자네이루의 기온은 섭씨 39.1도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 해리면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의 한우 1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럼피스킨 발병 농가는 고창 12곳과 부안, 임실 1곳씩 등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인데요.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서울동 중서부와 전북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곳곳에 약한 빗방울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부산이 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